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학 그리고 과학 성취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수학에 대한 흥미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 국가 39개 나라 가운데 39위, 꼴찌였습니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학생 비율이 무려 61%. 참, 수학이 문제죠. 이처럼 흥미는 없는데 내용은 어렵다. 그러다 보니 학력이 올라갈수록 수학을 아예 포기하는 이른바 수포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막상 사회에 나오면 그 수학 문제 어려운 거, 방정식 이런 거 풀었던 거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수학 꼭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해야만 하는 걸까요? 네, 이 수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수학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는 아주대학교의 박형주 총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활약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학은 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부 방법만 바꾸면 수학도 흥미롭게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아주대학교 박형주 총장 만나보겠습니다. 박형주 총장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로 된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읽고 학교를 자퇴한 후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프랑스 에바리스트 갈루아의 수학 이론에 매료되어 전공을 물리학에서 수학으로 바꿨습니다. 미국 UC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오클랜드대 수학과 교수,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교수,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습니다. 2015년 아주대학교 수학과 석좌교수를 거쳐 2018년부터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지은 책으로는 내가 사랑한 수학자들, 배우고 생각하고 연결하고를 펴냈고, 함께 쓴 책으로는 수학이 불완전한 세상에 대처하는 방법, 기원이 있습니다. 박형주 총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수학 흥미 꼴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흥미도 꼴찌라는 게 정말 재미없어서 꼴찌라기보다는 몰라서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제 항상 비교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사실 실제 학생들의 성취도는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흥미도가 꼴찌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다음 대학 입학이 한국에서는 그 부모님들의 가족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인데 거기 그것을 못 맞추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중압감 이런 것들의 결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이제 시작하는 걸 들으면서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흥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을까? 이 궁금증 갖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본격적으로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아까 우리 박 총장님 프로필 소개하는 걸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로 된 아인슈타인 전기를 읽으셨어요? 네. 영어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이 사람마다 인생에 왜 어떤 터닝 포인트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대학교 때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또 한 번 있었고 인생에 대충 한 4번의 큰 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지도 않았지만 또 못하지도 않는 학생들 아이들 모여 있을 때 제가 없어도 아무도 제가 없는 걸 눈치 못 채는 네, 그랬는데요. 중학교 때 가서 이제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충남 부여인데 학교에 1학년 때 이제 아주 기초 영어 ABCD 알파벳 배우고 있는데 학교에 갑자기 미국 선생님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평화봉사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선생님들도 우르르 이제 다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남아서 이제 1년 반 정도 제 3학년 때까지 이제 영어 선생님이 되셨어요. 원어민 교사. 원어민 교사를 그러니까 시골에 네. 당시에 그러니까 일부러 시골에 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시골에 사는 바람에 처음에 알파벳부터 미국 선생님한테 이야, 이제 배운 거예요. 행운이네요. 그게 행운이죠. 제 인생의 첫 번째 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나름대로 잘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 배운 영어는 다 말로 하는 영어였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문법이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자신감이 넘쳐서 네. 고1 때 원서를 읽어보자. 읽어보자. 네, 이제 이 자기 수준보다 더 높은 걸 해보는 거는 절대 말릴 일이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도전해야죠. 하다가 그리고 안 돼서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건 또 그걸 통해서 배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턱도 없이 높은 목표를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방학 때 이걸 이제 이 책을 다 읽어보리라 하고 이제. 근데 왜 하필 아인슈타인 전기였어? 단지 책이 그날 그 서점에서 제일 가격이 원서 중에 쌌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두툼한데 가장 가격이 싸서 페이퍼백이어서 네. 그냥 이거 주세요 하고 들고 나왔는데요. 그 여름방학 때 이제 도전이었는데, 이걸 내가 왜 샀을까 하고 뭐 정말 왼수 같은. 근데 또 그 나이 때의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해봐야지 뭐 이런. 예.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다 읽었는데요. 다 읽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생긴 그 성취감이 제 생각에 그 뒤 한 10년간의 자신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고 자퇴를 했다고요, 고등학교를? 당시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이제 가장 저한테 이렇게 감동을 제가 받았다고 하나요? 제가 물리가 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특허청에 공무원을 이제 하면서 낮에는 공무원하고 밤에는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낮에는 자기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밤에는 우주의 진리를 찾아다니고 뭐 이게 너무 쿨해 보이는 거죠. 이야. 너무 멋있다. 나는 이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아인슈타인처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물리학이 뭔지 전혀 모르고.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가질 때 그게 꼭 그 구체성을 갖고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롤모델이 생기거나 히로가 생기면 그게 자기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처럼 나도 학교 때려치고 뭔가 해. 그 당시에 꼭 학교를 그것 때문에 관두려고는 안 했는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당시 학교에 밤에 12시까지 붙잡아 놓고 야자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시 본고사가 있던 시절이라 네. 본고사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아인슈타인이 되기 위해서 뭐 관련된 뭐 책도 읽고 과학책도 읽고 뭐 뭔가 좀 이것저것 읽고 싶은데 학교에 밤 12시까지 그렇죠.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것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입시 네. 공부만 시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남들보다 일찍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하신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전혀 계획이 없던 일입니다. 계획이 없이 자퇴한 후에 뭐 하셨나요? 자퇴를 하고 이제 미래에 대한 굉장한 이제 불안감이 이제 있던 시기고요. 어린 마음에 내가 일을 저질렀는데 이거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큰 두려움이 있었던 시기고요. 예.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면 땡 이제 열자마자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군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군립 도서관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출퇴근을 했어요. 아침에 문 딱 열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문 닫을 때 같이 문 닫아주고 나오는. 특별히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단지 시간 보내는 방법으로 그냥 가나다 순으로 다 읽었어요. 책에. 닥치는 대로? 네, 그냥 가나다 순으로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골 도서관이라도 몇천 권은 됐을 텐데 그걸 다 읽은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이제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생각이 정돈되는 걸 느꼈고요. 이제 그리고 뭐 내가 아인슈타인이 되려면은 이제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뭐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그럼 그래서 대학을 가야지 결심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보고 대학 입시 공부를 혼자 하시고 했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해 이제 그러니까 제가 1학년 10월 달쯤에 그만뒀는데 그 다음에 4월에 아마 검정고시를 받고 뭐 그러고서 갑자기 수석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게 뭐지 이제 그러고서 그해 이제 당신 학력고사 이게 본고사가 폐지됐고 네. 제가 이제 82학번이 됐죠. 그래서 학력고사를 봤는데 덜컥 이제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나와서 그냥 들어갔어요. 친구들보다 한 해 먼저 대학을 가게 됐죠. 천재세요 혹시?
천재라고 생각은 제가 워낙에 세상 대단한 천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제가 절대 천재일 리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동기가 예. 있어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저를 드라이브하고 모티베이트하면 그러면 제가 제 능력의 한 10배쯤은 하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어찌 보면 드라마틱하네요. 아인슈타인 영어책으로 한번 읽어버리라 해서 읽어보고서는 학교 때려치고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다가 대학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공부해서 네. 일찍 들어갔다 이거 아니에요. 뭐 결론적으로 그렇죠. 근데 물리학과를 갔는데 네. 갑자기 수학으로 바꾼 건 또 뭐예요? 여기 뭐 에바리스트 갈루아?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인슈타인이 제 영웅이다 보니 그 사람 한 대로 따라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였다니까 저도 물리학과를 간 건데요. 당시에는 물리학과가 가기 힘든 과였어요. 그럼요. 의대보다도 높았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마 이과에서는 제일 높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갔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의대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근데 정말 고민도 안 하고 네. 그냥 물리학과에 아인슈타인은 갔는데. 의사가 아니었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갔는데 지금도 그 결정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가 안 된 건 참 잘한 결정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의사들이 많이 박 있거든요. 총장님을 잃을 뻔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물론 의사도 뭐 분명히 가치 있는 삶이고 좋은 물론. 일을 하겠지만 네. 자기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의사들은 정말 바쁘게 살고.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네. 근데 물리학과를 갔는데 어떻게 수학이 된 거예요? 1학년, 2학년 때는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 참 잘 왔다. 내가 예. 생각했던 인생이 이런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특히 공부도 잘했고 성적도 잘 나왔고 뭐 재밌었는데요. 2학년 때 배우는 보통 물리는 고전 물리예요. 그러니까 뉴턴과 막 이런 우리 시기적으로 말하면 17세기, 18세기, 19세기 네. 요때의 물리학을 이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은 너무나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수학적으로도 완결성이 있고 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엘리건트합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제가 하는 일에 아주 희열을 느낄 때였는데 그러다 3학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3학년 되니까 현대 20세기 물리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벌써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이니까 당시 양자역학은 고전 물리에 비해서는 고전역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구멍이 많고 아직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걸로 보였어요. 상당히 전위적이었군요. 네, 전위적이지만 수학적인 완결성이나 이런 것들에 매료돼 있던 저한테는 너무 구멍이 많은 네. 거기서 말하는 그런 이런 분포의 어떤 확률이라거나 분리학실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동의하기 힘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제 영웅 아인슈타인이 그랬거든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결정론적 세계관을 가진 그렇죠. 사람이었는데 양자역학은 딱 떨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죠. 양자역학은 그런 결정론적 사고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혼미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움을 이제 3학년 1학기 때 겪었습니다. 경험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뭔가 나는 이게 그래서 남들 뭐 하나 찾아보자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주 이제 다른 과에 가서 이것저것 과목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 당시에 제가 미학과에 가서 강의도 들었고. 인문대 미학과. 네. 근데 가서 그런 과목도 좀 들어보고 굉장히 다르고 신선한 것을 느끼긴 했는데 제 길은 제가 잘할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수학과에 가서도 좀 과목도 들었는데요. 수학과에 가서 특히 이제 현대대 수화라는 과목을 듣다 보니 거기서 갈로아 이론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갈로아라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보는 완전 시각 자체를 바꾸는 걸 거기서 경험했거든요. 프랑스 수학자인데 몇 년대 사람이에요? 19세기 사람이죠. 19세기. 19세기 초반인데 이분이 유명한 거는 역사적으로 약 2000년 동안 안 풀리던 난제를 푼 사람이거든요. 2000년의 난제를 푼 사람.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든다면은 예전 그리스 시대부터 이게 아르키메데스가 또 심지어 이 질문을 했거든요.
임의의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를 컴퍼스하고 자만 갖고 3등분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네. 그 2등분은 되거든요, 분명히. 건축가들이 일상적으로 합니다. 이게 그거 가지고. 근데 3등분을 옛날부터 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이분이 풀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왜 안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바본가 보다. 이 앞으로 대천재가 나타나서 해결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갈로아가 나타나서 그거 안 돼를 증명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증명했다. 네. 근데 이거는 그 문화적 충격인데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안 된다는 걸 증명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0년, 1000년이 지나서 그럼 정말 그 세기의 대천재가 나타나도 안 된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가지 노력을 또 해서 안 되면 101만 번째 될 수도 있잖아. 누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는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네.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건 하나 방법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는 그게 만약 된다면 임의의 각을 만약에 누군가가 컴퍼스와 자로 3등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우주의 어떤 질서에 반한다는 걸 증명한다는 것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런 것 그걸 해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딱 부러지는 답을 준 거잖아요. 준 겁니다. 우리 박 총장님은 그 딱 부러지는 게 마음에 들었군요.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요. 그뿐 아니라 이제 그걸 3등분하기 위해서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온갖 시도를 했는데 앞으로 당신들 그거 안 해도 돼를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양자역 학이니 이런 애매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부러지는 이 수학 이론에 매료되셨다. 당시에는 그랬고요. 물론 당시에는 제가 양자역학을 충분히 몰라서 당연히 그랬습니다. 이거 말 변명하고 싶은데요. 물리학자들한테 혼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아예 전공을 바꿔서 대학원을 진학한 거. 근데 당시에는 그 부전공 제도도 없었고 복수전공 제도도 없었고 전과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퇴로가 없었어요. 네. 한번 들어오면 그러니까 꼼짝마 이런 시절이라 그 유일한 방법은 관두고 다시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네.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또는 그 전과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관대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스스로의 경험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아예 수학과를 다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단은 물리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가면서 이제 유학을 가면서 수학으로 바꿨죠. 근데 그렇게 수학으로 바꿔서 대학원에 가가지고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까 유학 시절에 한 번 뭐가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인생에 4번의 전기가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중학교 때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서 영어 걱정을 안 하게 됐다. 제가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제가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수죠. 복이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세상에 재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재수가 좋았다. 아마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그런 기회가 없었을 텐데. 없죠. 근데 전부 그냥 책 읽고 쓴 거밖에 몰랐죠. 시골에 살아서 오히려 그런 기회가 있었다. 이게 제 가능성의 폭을 넓힌 분명히 제 큰 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고등학교 때 아까 말씀드린 아인슈타인을 만난 것이 또 다른 저한테는 큰 터닝 포인트였고 대학에서 갈로아를 만난 게 또 다른 터닝 포인트고. 그리고서 이제 아마 대학원을 갔는데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 주립이죠. 거기서 처음에 고생을 잠깐 했죠. 전공을 바꿨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왜 공부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공부는 잘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금방 따라잡았고 나름대로 잘한 친구들이 문제 안 풀리면 와서 물어보는 동양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연구를 이제 공부 학점 이제 배워야 되는 과목이 끝나고 박사는 공부만 잘한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논문을 써야죠. 그래서 어떤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연구라는 게 이 공부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영 진전이 없고 지도 교수님이 해보라고 한 문제가 영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좌절감 끝에 연구가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이게 도피. 그래서 이제 군 휴학을 했습니다. 군대 가겠다. 한국에 와서 군대를 했고요. 제대하고 다시 갔군요. 다시 갔죠. 이제 복학을 그랬더니
오기 전에도 문제가 안 풀려서 고생했는데 복학했더니 더 바보가 된 거예요. 그 사이 또 많이 잊어버렸으니까. 예전에 오기 전에 제가 썼던 그 논문을 제가 못 읽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쓴 제 논문을 이해를 못 하는 수준. 또 좌절감. 그 와중에 또 갑자기 캘리포니아가 그 주정부의 큰 재정 위기가 왔습니다. 당시. 맞아요. 그때가 93년인데요. 그래가지고는 그 장학금을 대거 삭감. 아이고. 주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예산을 그래가지고는 대학원 장학금이 저학년 중심으로 개편됐습니다. 아이고. 저는 고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중단됐죠. 중단하고 그러면 한국에 와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이제 상황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게다가 주립이지만 난레지던트 투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유학생은 사립학교 수준의 등록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어서 이제 그래가 한 학기는 버텼어요. 한 학기를 그래서 이제 이틀에 그 햄버거 하나로 이틀을 버티는 생활을 한 6개월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남들보다 잘하는 거 뭐냐 그러면 안 먹고 안 자는 거 남들보다 잘한다 그럽니다. 저는 지금도 안 먹고 안 자고 72시간을 버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이제 6개월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밥 안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갖고 이제 짐 싸러 학교를 갔어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짐 다 싸고 이제 제가 20대를 다 보낸 그때가 나이 30인데. 아이고. 20대를 다 보낸 이제 학교 카페에 앉아가서 이제 고즈넉이 이제 지난 박사학위 포기하고 나 이제 돌아간다. 이제 가는구나 뭐 이런. 가서 뭘 하고 살지 뭐 이제 눈물 좀 나왔겠는데요. 눈물 났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 카페에 앉아서 이제 그 이틀치 식사를 커피 한 잔으로 바꿔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사람들이 떠들어요. 그래갖고 근데 무슨 오지랖인지 그걸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듣고 있다가 보니 무슨 전자공학자들이 떠드는 무슨 안 풀리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듣다 보니 그 수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가 아는 어떤 문제, 70년대 풀린 어떤 문제로 하고 동일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대학부를 물리과 나온 덕에 생긴 그 하나의 덕인데요. 네. 공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웬만큼은 알아들을 조금 수 알아듣는다는 있는, 거죠. 그냥 순수 수학자에 비하면.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끼어들었어요. 그거 20년 전에 해결된 건데요. 답을 줬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논문 같은 거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주고 이제 제 연락처 주고 왔습니다. 예.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네가 그 논문 찾아봤더니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다. 우리 랩 미팅, 그룹 미팅에 와서 좀 한번 설명 좀 해봐라. 했죠. 할 일도 없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흥분해서 이걸 가지고 이 신호철 이론에서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다. 전자공학에서. 그래서 자기들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 갑자기 공동 연구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공대 프로그램에 전자공학에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데요 저 한국 가야 되는데요. 네네. 안 되겠는데요. 저 장학금 없는데요. 네, 그렇죠. 그랬더니 그럼 졸업하고 취직하느냐. 그래서 졸업은 못했고 취직은 가서 알아볼 생각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중 대부분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네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이니 얼마나 다행이냐. 자기가 연구비도 많으시고 그분이 전작가 교수님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장학금 줄게. 그래서 제 모든 문제가 그 한순간에 해결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 네 번째 터닝 포인트. 아니 그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총장님 말씀 이게 중학교 때부터 따라 듣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지금 혼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수학 공부 재밌게 할까 얘기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인생 얘기만 듣고 네. 자, 수학 왜 이렇게들 어려워하고 재미없어 합니까? 그냥 제가 보통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수학자들보다는 좀 더 잘 이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초등학교 때 정말 수학을 못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중간 정도.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는데 그러다가 중학교 가가지고 아까 왜 원어민 이제 선생님을 만나면서 영어를 잘하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수학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네. 영어를 잘하게 돼가지고 영어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너 영어도 잘하는구나라고 칭찬해 주는 거가 좋고, 그러니까 수학도 그냥 금방 그거에 비례해서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적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중학교 때 수학도 갑자기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순간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동기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짜로 동기고요. 그 동기. 네. 어떤 우리 총장님은 영어를 잘하게 된 게 하나의 배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다른 우리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네.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나요? 충분히 굉장히 연결돼 있고요. 예를 든다면은 언어적 재능과 수학적 재능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실제 뇌에서 비슷한 부분을 쓰고요. 그래요? 예를 든다면은 그때 저는 그래서 직업 수학자가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수학적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언어적 재능도 평균보다 분명히 높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저는 뭐 재수가 좋아서 영어를 잘하게 됐고 예. 독일어 불어도 논문 읽는 정도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충 필요해서 배우면 보통 몇 달이면 대충 읽을 정도는 항상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거 박 총장님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언어적 재능과 수학적 재능 굉장히 비슷하고요. 만약에 언어적 재능 언어를 잘하는데 그런데 수학을 못한다면 분명히 그거는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재능의 문제는 아닙니다. 언어적 재능과 수학적 재능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런 뭐 옛날 무슨 실제로 뇌에서 비슷한 영역을 쓴다고는 말을 하죠. 아니 그리고 옛날 무슨 뭐 문학가나 무슨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수학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 원래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어요. 솔제니친이? 네, 군도 뭐 이런 걸 쓴 저항문학가죠. 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또 다른 사람 버트란드 러셀은 원래 수학자였고 케임브리지 수학 교수였죠. 그래요. 네.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은 뭐 기본적으로 그분은 이 논리학이 수학은 논리학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수학은 논리학이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대세는 주류 관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러셀이 이제 조금 더 수학의 논리적 측면을 더 강조했던 분인데요. 네. 근데 원래 수학자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하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대체로 수학도 같이 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는 구별이 없었고요. 그죠? 같은 분야로 간주했고, 뭐 플라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소크라테스나 이 수학을 이게 수학과 철학을 동일한 걸로 간주했고 예. 중세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중세 대학에 7대 과목이 있는데요. 기본 3학, 상급 4학. 기본 3학은 다 글쓰기에 관계된 읽고 쓰기에 관계된 것이고 뭐 작문 이런 거. 기본 3학 그래서 상급 4학은 다 수학과 관계된 과목입니다. 이게 중세 대학 7대 과목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세만 해도는 그래서 언어와 수학을 알면 대학을 다닌 것이다. 이렇게 당시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가장 중심에 수학은 분명히 있는 거네요. 그건 왜냐하면 중세 대학이 시작된 게 11세기 볼로냐인데요. 1000년이죠. 1000년 동안 이게 지속된 전통이거든요. 네. 그래도 아직 답이 안 됩니다. 수학 네.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볼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좀 더 모시고 우리 총장님께 정말 수학은 그럼 꼭 공부해야 되는 건지 이왕 공부할 거 좀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본격적으로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아주대학교 박형주 총장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은 KBS 홈페이지와 모바일 콩, 다양한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